국어 공부하고 있는 국어강사 이지민입니다. 오늘 너무 바쁜 시간들을 많이 내주셔가지고요. 제가 오늘 진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만 압축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의미한 내용들을 좀 꾸려봤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학원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1대1로 자세하게 상담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다룬 내용들을 계속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블로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적어놓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에 국어의 완성 이지민 이렇게 적으시면은 바로 제 블로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내용들 한번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한번 보시고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따로 한번 문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왜 고3에서 인강 출신도 안 되는, 인강 출신이 아닌데 중계동 형강에서 왜 자꾸 드문드문 선배들이 이지민을 얘기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저는 지금 고려대학교에서 국어교육학과 박사 과정까지 수료를 하고 했고요. 논문만 쓰면은 이제 박사가 졸업이 됩니다. 그만큼 국어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항상 중시 여기시는 작가 경향성, 갈래별 특징, 문학 어떻게 해석하는가 전략,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수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성학력평가, 메가스터디, 마더텅 제가 다 문항 집필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대성마이맥과만 지금 협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경향성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양질의 컨텐츠, 저한테 수업 맡기시면요, 아이들이 받아가는 컨텐츠만 보시더라도 이거는 대치동이랑 비교할 수가 없다, 은행사거리는 볼 수 없는 컨텐츠다,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팀들도 다 고려대 석박 출신들이기 때문에 그 양질이 기존 시중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중3도 수업을 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모두 수업을 하고 있는 올라운더 강사입니다. 그래서 고3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고1, 2 수업도 모두 같이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수시 놀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준비까지도 모두 다 제가 일임해서 아이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고등학교 교사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때문에 야근한 적도 굉장히 많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3학년 되게 되면 지금 겨울방학부터 3학년 1학기 여름방학까지 아이들이 생활기록부 수정하는 타임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보고서를 쓸 때 어떻게 전공 적합성을 맞춰야 되는지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보통 아이들 구글 제미나이나 챗GPT 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전문성 있게 제가 아이들과 다 첨삭 지도하고, 국어뿐만 아니라 전과목, 창체까지 모두 다 첨삭 지도하고 대입 컨설팅까지 모두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3 수능 본 친구들도 정식 컨설팅 지금 저랑 다 같이 하고 있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7 수능국어 공략하게 된다면은 정확한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왜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먼저 제가 지난 2026 수능 어느 정도로 저희 컨텐츠에서 수능을 저격했는지를 먼저 보여드리면요. 법제형 관련해서 키워드, 저희 컨텐츠에서 3개 다 일치하는 내용들이 나왔고요. 두 번째, 인문질문 같은 경우에도 저희 시즌 4에 나간 모의고사랑 겹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항상 고3 파이널이 되게 되면은 수능, 특강, 완성, 모든 작품들 중에서 이거는 출제 유력하다라고 하는 작품 딱 30개 뽑아서 아이들에게 줍니다. 거기에서 수능과 이번에 출제 다 됐고요. 수능과도 기존 수능 특강에서는 소설 형식으로 나와 있었는데 저희가 극갈래로 바꿔서 출제했을 때 수능에서도 극갈래로 그대로 출제가 돼서 정확하게 저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새곡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파이널 때 30작품 수업 딱 했을 때 북새곡 바로 수능에 나왔고요. 북새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튜브 쇼츠에도 올려놨지만 수능 딱 2주 전, 3주 전 쇼츠입니다. 내용까지 다 여기 시험 나온다, 북새곡 중에서도 이게 시험 나온다, 이게 시험 나온다 했을 때 그 부분들까지 모두 다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에도요, 이게 저희 문제, 수능 문제, 그 다음에 저희 문제 정확하게 유형 일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수능에서 무조건 담아 나온다. 제가 6평부터 강조를 했고요. 실제로 담아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제 저희 수강 후기들이 쭉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출제가 저희가 적중을 잘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단순히 감각이 아니라 저희 연구팀들이 보통 10개년치를 모두 다 풀고 있고요. 모두 다 이제 교육과정에 대해서 박식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이번에는 어떤 경향성으로 출제가 되겠다. 정확하게 분석하에 저희가 아이들에게 출제 유력 작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제가 올해 딱 11년차 강사로서 이제 입성을 하게 되는데요. 11년 동안 고3 수업을 하면서 제 컨텐츠에서 빗나갔던 작품들은 단 한 작품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분석에 좀 심혈을 가해서 아이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딱 말씀드릴 부분은 너무 많이 들으셨죠. 이번 수능에 대해서 어려웠다 말씀 많이 드렸는데 제가 퀄리티가 다른 분석을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3포인트 딱 하고요. 어떻게 공부할 건지 딱 하고 그 다음에 제 수업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능 독서입니다. 자, 분명히요. 9월 모의고사까지 비문학 안 어렵게 됐고 안 어렵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수능을 까보니까 재시문 정보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기술지문 4문단 나와 있었는데 4문단의 90% 내용들이 모두 다 중요한 정보 밀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추론 문제입니다. 추론 문제에서 예를 들어 제시문에서 어떠한 의미를 전제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전제라는 말을 합의로 바꿔서 같은 의미인데 다른 의미로 같은 의미인데 다른 표현으로 써서 아이들의 추론 능력을 저격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 1번 추론 문제 2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관계를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내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통 집중적 정보가 밀집되어 있는 구간에서 그대로 선지 표현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단에 있던 정보와 네 번째 문단 마지막 줄에 있던 정보들을 결합해가지고 추론 문제를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문학 같은 경우는 기존 기출 문제로서는 승부가 안 되는 문제 유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휘력입니다. 방금도 제가 함의하다 말씀드렸는데 우리 친구들이 함의하다라는 뜻을 몰라서 틀린 문제가 많았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그냥 제시문에 언급되어 있는 단어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이러한 제시문의 용어들이 같은 의미로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쓸 수 있나 이 사고력이 부재가 됐고 어휘력이 부재가 됐기 때문에 이번 비문학이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비문학이 이번에 자꾸 어렵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 가지입니다. 제시문 정보 밀도가 굉장히 높았고 추론 문제가 17문제에서 13문제가 출제가 됐으며 어휘력 수준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어휘들에 대해 정확하게 물어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학입니다. 보통 많은 강사분들 설명회 저도 유튜브로 다 보거든요. 문학 쉬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문학이 쉬운 게 아니라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2027 수능 어렵게 내려고 하는 정조 증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원래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일치 문제, 기호 문제, 보기 문제 이렇게 있었을 때 아이들이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이번 문학은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시간 지연을 일으키는 문제 유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일치 문제가 확대됐습니다. 일치 문제가 확대되면 어떤 아이들의 인지적 부담이 있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작품을 정확하게 봐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생각에 작품 읽는 속도가 현저히 길어집니다. 이게 원래 고전 산문에만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수능 보시게 되면요. 고전 시가에도 있고요. 현대 소설에도 있습니다. 현대 소설은 원래 인물일치 문제가 잘 나오진 않았었는데 이번 2026 수능에서 분명 나왔고요. 이건 2027 수능에도 일치 문제를 강화하겠다. 자꾸 문학이라고 하는 거를 해석 방향으로 보게 되는데 너네들이 자꾸 표면에 있는 왜곡되지 않는 해석을 원한다면 오케이.
시간 지연이 뭔지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치 문제가 앞으로 계속 강화가 될 겁니다. 그 중에 또 하나 시간 지연을 일으키는 게 기호의 개수 확대예요. 기존 기출문제 보게 되면 기호 하나, 두 개 체크가 되어 있든지 많아봤자 5개입니다. 이번에 기호 문제가 기호 문항도 많았을 뿐더러 6개까지 나와 있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A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A와 F는, A와 G는, B와 D는 이런 식으로 기호 간의 비교 분석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제가 어렵다 이게 아니라요. 그 기호 찾아다니느라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결국 쉬웠지만 쉽지 않았다. 왜냐? 시간 지연 때문이었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소재 및 시어 간의 관계 문제입니다. 소재도요. 원래 장소 하나 나오고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 인물 5명 정도 나오고 인물 간의 대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장소 3개 체크가 되어 있어서 3가지의 장소에서 어떠한 현상들이 있었는지 비교 분석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3가지의 두드러진 특징을 보였을 때 문학이 가는 방향성은 확실하죠.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라. 심층적인 해석은 이제부터 안 물어볼 거다. 앞으로 제시문은 더 길어질 거고 너네들은 이 제시문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건지 고민을 해라. 이게 평가원들의 방향성입니다. 원래 제가 시간상 때문에 항상 독서 문학까지만 준비를 하는데 오늘은 연말 선물 선택 과목까지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선택 과목 흐름을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매체 2027 수능이 마지막입니다. 매체 문제 개발에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겠죠. 그런데요.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은 난이도가 유사해야 됩니다. 매체에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어디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까요? 언어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화법과 작문입니다. 화법과 작문은 비문학 연계가 이번 수능이 됐었습니다. 2027년도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연계됩니다. 왜냐? 2028 수능부터는 독서와 작문으로 교육과정이 바뀝니다. 독서와 작문에 대한 교육과정에 대해서 테스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평가원도. 그 테스팅이 2027 수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문을 읽을 때도 이제 비문학의 전략이 일부 필요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선지의 길이감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2줄 정도 나오게 되는데 선지의 길이가 이번 수능 3줄에서 4줄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정보 밀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원래는요. 자료의 역할과 제시문과 적절한지 요 2가지를 좀 매칭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사이에 이 자료는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런 선지의 내용들이 껴들게 되면서요. 길이감, 아이들이 확인해야 되는 체크리스트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계속 시간 분배에 평가원이 포커스를 두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시문도 시간 지연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 제시문 개수를 늘렸습니다. 원래는 가, 나, 통합지문, 화법과 작문 통합지문은 가, 담아, 나, 작문 요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가의 인터뷰 장면을 보고 나에서 회의를 한 후 이걸 바탕으로 다를 적어서 이 3가지를 비교 분석하는 문제들이 나왔어요. 결국에는 이번 수능 바탕으로 2027 봤을 때 많은 글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전략적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화작 선택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3명이면 그중 2명이 화작이라고 할 만큼 화작 선택률이 많았고 올해도 화작 선택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흐름에 대해서 평가원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앞으로 2028년 화법과 작문은 그대로 유지하되 달라지게 되니 화법과 작문에서 심리형 문제가 엄청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겨울방학 때부터 반드시 선택 과목 공부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6월, 9월부터 선택한 친구들은 국어 선택 과목 때문에 등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요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언어 매체입니다. 이번에 2026 언어와 매체, 언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문법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학부 때부터 문법 논문을 쓸 정도로
갑자기 자랑이 들어갔죠. 굉장히 문법을 잘하는데 이번 문법 문제 풀 때 좀 많이 당황했어요. 한 문제에 여러 가지 영역의 문법 이론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래 한 문제에 문법 개념어가 많아봤자 5개거든요. 근데 이번에 개념어가 12개, 13개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나와서 총체적으로 언어, 문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건들지를 못하겠다. 내신 문법보다 훨씬 어렵게 나온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 매체 같은 경우에는 총체적인 지식들을 아이들이 다 안고 있어야만 풀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렵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같은 말입니다. 제시문 간의 비교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평가원의 방향성,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간 지연을 유도해서 아이들이 계속 비교 분석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이번 교육과정이랑도 좀 관련이 있는데 이번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융합적 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계가 중요해서 제시문 간의 비교 연계하는 문제는 앞으로 계속 유행처럼 2028학년도까지는 계속 출제가 될 경향성을 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선지 길이입니다. 매체도 선지 길이가 원래는 굉장히 짧게 나왔었는데 최근부터는 굉장히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체에 대한 기능, 제시문과의 적절성, 그 다음에 이 매체만이 띠고 있는 역할, 의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출제가 되면서 매체도 그냥 단순하게 여기 좋아요 있네 하면 이런 나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이런 것 이상으로 좀 심층적으로 문제를 다루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네, 여기까지 언어 매체고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공부법을 좀 알려드릴 건데 언어 매체에 선택한 아이들은 방학 때 언어 공부를 꼭 시키시고요. 매체 문제는 제가 이따가 공부하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물 한 번만.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어떻게 공부할까요? 제가 7등급을 1등급으로도 올려봤고요. 올해 5등급 친구를 92점까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딱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독서 공략법입니다. 첫 번째, 컨텐츠가 지금부터는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팀에서 인원을 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독서 컨텐츠 때문에.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 밀도가 굉장히 높다. 법지문, 기술지문 이런 정보 밀도들이 굉장히 높았다. 그러면 이제 리트미트 문제를 다시 풀기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리트미트 문제를 평가원처럼 재구성해서 푸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비문학 연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이기론이 출제가 된다 하게 되면은 이기론 3글자 연계됐습니다. 근데 최근부터는 이기론에 대한 배경지식, 이기론에 관련된 구성요소, 학자들의 이론, 결국에는 EBS 지문의 20% 정도, 제시문의 20% 정도가 그대로 차용돼서 인용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문학 연계율이 높아져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의 중요도가 독서에서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EBS 연계 독서의 엔제가 중요합니다. 같은 키워드의 반복적인 풀이. 그래서 저희 아까 제가 이 정도로 저희 적중 많이 했어요?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하나의 아까 공증, 담보 책임 이런 것들 보여드렸었는데 제시문 3개, 4개 막 중첩돼서 아이들에게 노출이 됐었죠. 그 정도로 하나의 배경식에 대해서 다양한 다각도의 문제들을 풀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어휘력입니다. 이 말씀 드리면은 노문고 가셔가지고 필수 어휘지 막 사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EBS 출제되는 어휘만 보시면 돼요. EBS 출제되는 어휘. 그래서 EBS 이제 앞으로 나올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비문학을 보다 보면은 아이들이 대강 알고 감각적으로 알고 맥락적으로 이거겠지 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다 형광펜으로 밑줄 긋게 하셔가지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의미, 사전의 의미 필기해보게 하시면서 어휘력을 상승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전략과 사고력입니다. 특히
특히 이번에 사고력이 정말 중요하다. 이걸 좀 많이 느꼈고요. 사고력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능력을 어떻게 길러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회의를 했고 내일도 회의를 하고요.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방법은 첫 번째, 문단별 내용 요약 필기하는 경험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 2학년들이잖아요. 우리 2학년들, 저도 지금 내신 수업 하지만 제일 답답한 게 뭐냐? 필기를 안 해요. 네. 주관식 답 적으라고 하면은 제 집은 밑줄 꺼놔서 화살표를 이렇게 해서 체크합니다. 그 정도로 필기를 안 해요. 근데 국어는요, 저도 논문을 썼지만 포스킬이라고 해서 손의 감각을 줬을 때 내변화가 더 빨리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단을 읽었을 때 이 문단을 하나로 요약해야지라고 염두에 두고 읽고 썼을 때 이게 반복적으로 연습이 누적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어느 순간 글을 읽었는데 문단이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이 과정을 우리 아이들이 겨울방학 때 꼭 연습하도록 해주셔야 돼요. 이거 3월 넘어가면 늦습니다. 왜냐면 3월부터 애들이 다시 바빠지잖아요. 필기하라고 하면은 네 하고 안 합니다. 그리고 챗GPT한테 주고 요약해서 베껴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능 만점자들이 많이 하는 방법인데 출제자의 시선 갖기, 직접 객관식 문제를 내보는 겁니다. 물론 추론 문제나 보기 문제 같은 경우는 못 내고요. 일치 문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2학년 때 내신을 통해서 독서 공부를 좀 많이 했을 텐데 거기에서 이런 구문들 뭐뭐가 아니라 뭐뭐이다 이런 부분들에서 함정이 많이 나오던데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이미 체화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산출하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문제를 만들어 보면서 객관식 문제, 일치 문제를 만들어 보면서 이래서 자꾸 평가원들이 이런 구문을 쓰고 이런 구문에서 그래서 시험 문제가 계속 나오는구나. 출제자의 시선을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1번, 2번은 좀 번거로운 과정이기 때문에 꼭 겨울방학 때 밀도 높게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문학입니다. 문학은 전략 40%, 배경식 60%. 그럼 배경식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결국에는 평가원들이 요구하는 전형적 의미 파악. 그 다음에 늘 시험에 나오는 서술적 정치를 꼭 알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일치 문제가 많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고전 3번 하나 푸는데 15분 걸립니다. 고전 3번 하나 푸는데 가장 적정 시간은 8분에서 10분이에요. 그럼 이 5분을 어떻게 단축할 거냐? 하나의 제시문을 완급 조절해서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은 빠르게,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천천히 이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럼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뭐냐? 늘 출제가 되는 서술적 장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또 문학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학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북세곡에서 제가 얘기한 건 다 나왔습니다도 가능한 게 문학에서는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밀도 있게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평가원이 제일 염두에 두는 건 뭐냐? 자의적 해석, 왜곡된 해석. 그 다음에 표면 그대로 봐야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근거로 자유롭게 해석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원들은 기출문제에 쐐기를 박아놨어요. 이 단어가 하면 무조건 이렇게 해석해. 그런 전형적 의미들을 꼭 파악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하라는 말이 나오면은 연하의 사전적 의미는 안개와 노을입니다. 근데 연하가 시험 나오잖아요. 무조건 전형적인 의미, 자연 친화 밖에 없습니다. 이런 단어들에 대한 배경식들을 아이들이 갖고 나갔을 때 문학 푸는 속도는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번에 실제로 저희 재원생 중에서 80 몇 프로 이상이 문학 다 만점 받았거든요. 물론 쉬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부분 까다로운 문제들도 별로 까다롭지 않게 모두 다 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저는 이 부분에서 나오는 강한 힘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략 같은 경우에는 서술적 장치, 해석 방향 이걸 파악하고 체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론입니다. 이론이 올해는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표현상의 특징, 서술상의 특징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과연 내년도 쉽게 나올까? 이건 잘 모르겠어요. 6급 모의고사 경향성을 내년 수능에 터뜨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표현상의 특징, 서술상의 특징 어렵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걸 공략할 수 있는 기본 알고리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탄법이라고 했을 때 애들이 감각적으로 그냥 이 정도면 영탄 아니야? 이런 것들을 싹 소거해야 됩니다. 영탄법이라고 하는 거는 감탄사, 감탄형 어미, 느낌표, 서리법. 근데 감탄형 어미 같은 경우에도 최다 빈출, 뭐뭐구나, 뭐뭐 할시야, 뭐뭐 하셨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작품, 낯선 작품을 봤을 때 요거 하나로 선택해라 라고 하는 그물망, 문학이론 적용 알고리즘을 꼭 설계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전이고요. 문학은 반복적인 실전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 영역들을 매주 몇 문제 이상씩 풀어보면서 내용들을 계속 습득하고 체화하는 과정들이 중요하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로는 언어 매체입니다. 매체보다는 언어의 힘을 실천. 이론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 분석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통 아이들이 문법 공부하라고 하면은 이론서부터 꺼내잖아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때부터 문법 이론은 매년 공부하는데 왜 얘는 매년 모르냐 이거죠. 저는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이론을 공부할 뿐 이론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론은 공부할 뿐 예문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론 공부는 만약에 하고 싶다 하게 되면 최대한 단순하고 짧게 시키시고요. 기출문제 분석을 먼저 시키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최다 빈출되는 이론이 뭔지, 그 다음에 예문이 뭔지, 맨날 나오는 예문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 연계된 심화 이론 학습을 하셔야 돼요. 이론 학습은 여기서부터, 심화 이론부터. 근데 심화 이론이 이제 아이들이 시중에 시판용 교재는 심화 이론이 없습니다. 저 찾아오시면 제가 문법도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왜 심화 이론을 제가 여기다 적어놨냐면요. 수능 EBS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기출문제 출력, 거기서 언어 매트 출력하시면은 35번 문제, 6번 문제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심화 이런 심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어려워요. 그게 임용고시에 출제되는 문제들이거든요. 이런 심화 이론들까지 아이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모르고 있을 거면은 재시험 분석하는 방법이라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심화 이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략입니다. 전략 같은 경우들 애들 문제 풀 때 그냥 그날 느낌 따라서 문제 읽고 보기 읽고 선지 읽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루틴을 꼭 잡아주셔야 돼요. 긴장감이 막 솟아오르더라도 그 긴장감을 누를 수 있는 기술적인, 기계적인 루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문 어떻게 첫 번째 분석하고 두 번째 선지 어디 확인하고 세 번째 마지막에 어디를 확인해서 답을 도출하라. 루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정리. 애들 메모장 하나 사주세요. 문법 메모장. 거기다가 기출문제 분석하면서 개념어들이 나오거든요. 어간, 어미, 어근, 어기 막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능 직전 날 이 수천만 가지고도 문법 개념어들이 다 한눈에 보일 수 있는 정리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론이 아니라 개념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는. 개념어를 모르게 되면 이론이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어에 무기를 두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화법과 작문. 시간의 지연을 방어해야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컨텐츠예요. 저 기출문제 안 적어놨죠. 기출문제 글쎄요. 이렇게 경향성이 달라졌는데 기출문제가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컨텐츠, 작년 올해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의 화작을 풀게 하시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건 비밀인데 수능 특강 개발을 할 때 그냥 막 새롭게 세팅해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관연도 거를 참고해서 관연도 거에서 쓸만한 게 있으면 중복돼서 다시 재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거만 하지 마시고 작년 거, 올해 거 같이 아이들에게 화작 문제 풀게 하시면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전략 같은 경우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루틴이 중요합니다. 화작은요. 11문제고요. 문제 푸는 시간은 13분이 최적이고 맥스 15분까지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시문 개수 많아져, 길이감 늘어져, 시간 방어가 꼭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료를 읽을 때 뭐 인터뷰가 나온다. 첫
첫 줄과 마지막 줄 심도 있게 읽고 중간에 날리듯이 빨리 읽어버리자. 이러한 루틴들을 좀 계속 체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속도감을 높이게 되는데 문제풀이를 반복하고 지속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1:1 질의응답을 해야 됩니다. 이 선지가 제시문에 무엇을 의미하고 의도하고 이 선지가 답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이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다 보면은 방향성이 어긋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을 다 잡아주기 위해서는 항상 이런 반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은 왜 국어는 20인인가? 첫 번째, 제가 계속 강조드리죠. 컨텐츠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시대인재 거, 대성마이맥 거 받아 쓰는 것 이상의 컨텐츠가 필요해요. 물론 저도 대성마이맥 아이들에게 무료 제공해서 컨텐츠 나갈 거고요. 시즌2부터 시대인재 컨텐츠 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저만의 컨텐츠, 아까 말씀드린 독서 엔제, 문법 엔제, 그 다음에 뭐 수능 특강 해설서 이런 것들이 꼭 나가게 되고요. 탄탄한 관리입니다. 아이들이 30명이든 100명이든 중요한 건 획일적인 수업이 아니라 아이들의 모의고사를 봤을 때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방향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저희는 상시적으로 1:1 상담이 들어가게 됩니다. 강의력, 유튜브 보시면 꼭 강의력이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시, 정시, 상담, 컨설팅 다 하고 있습니다. 수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활기록부 전체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2027 수능 경향만 담은 기출의 생각 나가고 있고요. 컨텐츠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3포인트 학습법이라고 얘기를 해서 각 작품별로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라고 설명했을 때 다음날에 아이들이 무엇을 건져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예를 들어서 북새곡이 나올 거야. 그럼 북새곡에서 하나, 둘, 세 개만 봐. 끝.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최적의 방향으로서 3포인트 학습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섬세한 설명도 들어가는데 마지막에 정리 3포인트 하고 있고요. 하프 모의고사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기말고사 함께 준비할 예정이고요. 생활기록부 첨삭 입시 컨설팅지도 제가 다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 분석 같은 경우는 저희 팀에서 또 한번 이중 검토를 해가지고 최적의 대학 입시에 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클리닉 지도에 이제 하프 모의고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369 모의고사 이전에는 저희가 실전 모의고사 80분으로 진행이 되고요. 개별적 매주 성적표 학습 포트폴리오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반성하면서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나 이런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서 결국에는 1등급이 맞을 수밖에 없는 아이로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기출의 생각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정의 엔제라고 해서 각 과목별로, 각 영역별로 필요한 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체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는 정말 필요하고 많이 있어야 되는 거지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지만 비용 부담이 좀 생기실 것 같아가지고 자체 컨텐츠는 모두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특하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능 특강 분석서라고 해서 EBS 킬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되게 되면은 EBS 킬에서 다른 것들로 이제 EBS 스키만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30문학 작품, 30개의 작품만 압축 정리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전체 줄거리랑 하나하나 설명이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 실전 모의고사, 하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의고사가 대성마이맥 거 모의고사도 제가 재성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다 제공을 할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시즌2부터 시대인재 거 컨텐츠 나갈 예정인데, 그 전에 하프 모의고사 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EBS를 충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EBS 100% 연계 모의고사로 하프 모의고사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에 배웠던 것들 오늘 하프 모의고사로 한 번 더 되새기기 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숨도 안 쉬고 달려. 왜냐면 원래 이렇게 밀도 높게 제가 설명을 안 드리는데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필수적인 것들을 꼭 드리고 싶다 해서 좀 노력을 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여기다 한번 더 업로드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 한번 방문해 주시면은 쭉 나와 있을 예정이고요. 저한테
하나 뭐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3월 모의고사 때 분명한 성과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매주 아이들을 학원 보냈을 때 우리 애가 저기 가서 뭐 하나 걱정 안 되게끔 만들어 드립니다. 매주 문자 전송 나가서 아이들 강약점 다 전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 가지고 오는 책만 보시더라도요, 아, 이지민 선생님 컨텐츠 한 이유 알겠다, 바로 실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어는 반드시 저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는 여기까지 오늘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